세계를 볼 때, 역사를 볼 때 자기 중심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면은 세상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세계가 잘 안 보여요. 역사가 잘 안 보인다.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 태양계를 보듯이 보면은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계를 보면은 지구 중심으로 세상이 돌지 않아요? 우주가 돌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는 태양 중심으로 돌죠. 태양계는. 태양 중심으로 수, 금, 지화, 목토처럼 이렇게 쭉 도는데, 그렇게 해서 역사와 국제관계를 볼 때 그 가장 핵심적이고 그 움직이는 힘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저는 패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반도 주변을 볼 때는 크게 네 가지의 아주 핵심적인 힘들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힘이 아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일본에 지금 엄청난 태풍이 닥쳐가지고 산산인가라는 게 닥쳐 지금 일본을 완전히 휩쓸고 지나가는데, 원래 태풍이라는 것은 여기 적도기단이에요. 적도기단. 필리핀 쪽에서 생겨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이게 왜 하필이면 8월 말 9월 달부터 시작되느냐? 북태평양 기단이라는 여름 내내 뜨겁게 했던 이 기단이 물러가요. 힘이 약해져요. 그러면서 이 적도기단이 치고 올라와서 지금 태풍이 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적도기단이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 이제는 시베리아 기단이 몰려와요. 시베리아 기단이 몰려오면 아주 추워져요. 그리고 오츠크 기단이 밀려오면은 눈이 많이 내려요. 그래서 한반도 주변은 이 네 가지의 기단이 움직이면서 여름과 겨울, 추위와 더위, 폭우와 폭설을 만들어내는데, 한반도를 둘러싸고 네 가지의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대륙 쪽으로 두 개의 세력이 있고 해양 쪽에 두 개의 세력이 있어요. 대륙 쪽에 두 개의 세력이 있는 것을 하나는 중국 세력, 하나는 러시아 세력, 또 하나 해양 쪽에는 미국 세력, 일본 세력, 요 네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떨 때는 태풍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강추위를 만들어내고, 어떨 때는 여러분 전선이 38 휴전선 쪽에서 고착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비를 억수같이 내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한반도에서도 이 네 개 세력이 움직이면서 전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평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분단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우리 한반도의 역사였어요. 최소한 한 400년의 역사, 짧게는 한 150년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제가 제 책에서는 이렇게 딱 그림과 수식으로 만들었어요. 조금 여러분 보시면 복잡할 수 있지만 한반도를 중심을 지나가는 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치면은 예성강, 한강, 38선, 휴전선, 이 선이 중심을 지나는 선인데, 이것은 저는 대분단선이라고 그래요. 단순하게 남과 북을 가르는 분단선이 아니고 이것은 동아시아에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가르는 대분단선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그 아래쪽은 해양 세력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 북쪽은 대륙 세력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사실은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될 여지가 매우 많은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나눠지는 선이 한반도의 중심부를 가로질러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분단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북쪽에는 대륙 세력이 두 가지가 있고 남쪽에는 해양 세력이 두 개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만나는 그 지역이 바로 한반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현재의 상황을 좀 비추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동안에 미국이 엄청나게 커졌다가 중국이 엄청나게 힘을 키우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브레젠스키라는 유명한 미국의 정치가이자 정책가이자 국가안보 보좌관도 했던 학자인 사람이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썼는 책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만일 중국이 무지무지하게 커진다면은 미국과 힘을 겨눌 정도의 거대한 중국이 된다면은 이 중국의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크라탄 점까지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거. 이렇게 크게 중국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땅뿐만 아니고 이 연해주 땅도 전체적으로 중국의 영향이 들어갈 것이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도 들어갈 것이고 아세안들도 다 중국의 영향이 들어가고 결국은 한반도도 중국의 영향으로 들어갈 거다라는 이것이 중국이 거대 중국이 되면 세계적인 거대 중국이 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을 지금부터 30년 전에 브레진스키는 이야기했어요.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이렇게 커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막을 거냐? 여기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반도에서 막아야 되고 대만에서 막아야 되고 남중국해 북쪽, 베트남 쪽에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힘을 합해서 막느냐? 일본하고 힘을 합해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일 동맹이 이렇게 세 군데에서 막아야 됐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세력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 일본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동아시아에서 이 세 군데가 오늘날 가장 충돌이 발생하기 쉬운 그 지역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날을 설명하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패망을 했죠. 원자탄이 터지고, 러시아가, 소련이 그때 미국과 더불어서 참전을 해가지고 결국은 일본이 패망을 했는데 그래서 한반도는 분단이 되었어요. 한반도는 분단되는데 그때 이른바 세계적인 냉전이 시작됐죠. 자유세계와 공산세계 사이에 세계적인 냉전이 시작되고 그 속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북한이 전면적으로 남침을 했고 UN 16개국이 참전을 해서 자유세계와 공산세계의 전쟁이 한국전쟁이에요. 한국전쟁은 단순하게 남북전쟁이 아니에요. 북한의 남침전쟁만으로 끝나지 않고 세계전쟁인데 자유세계와 공산세계의 세계적인 전쟁. 그래서 제3차 세계대전의 대체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내려오고 근데 그 북한 공산 세력이 처음에는 낙동강까지 내려왔다가 한국군이 거의 괴멸 상태에 빠졌죠. 그런 상태에서 유엔군이 들어오는데 유엔군의 90%는 미군이었어요. 미국이 결국은 작전 지휘권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에서 북으로 올라가니까 북한이 괴멸했어요. 그때 뭐 강계까지 올라가고 저 압록강까지 올라가고 당시 한자 우리 아버지께서도 징집돼가지고 참전을 하셨는데 압록강까지 가셨대요. 그런데 그때 중국군이 들어오는데 중국군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왔죠. 이른바 100만 대군이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중국군이 북한군의 작전 지휘권을 갖고 가요. 사실은 한국전쟁 3년은 초기 몇 달을 빼고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었어요. 미국과 중국의 전쟁. 그래서 지난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80주년이었나요? 그때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선전을 했어요. 여기 보면 영화를 만들었죠. 뭐 장진호 이런 금광천 이런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미군을 무찌르는 장면을 엄청나게 부각을 시킨 엄청난 대작을 만들었어요. 중국이 이렇게 엄청난 뭐 중국의 유명한 장이모 감독인가 이런 사람을 동원해서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과 새롭게 벌어지는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미국을 무찌를 수 있다는 것을 중국 14억 인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한국전쟁을 이용한 거예요. 이 한국전쟁에서 결국 중국군이 내려와서 이른바 일사후퇴를 하고 결국은 어디서 중단이 되었나요? 휴전선에서 꺼졌어요. 왜냐하면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힘, 그것이 비슷했기 때문에.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힘이 비슷하면 여기서 선이 꺼져요. 그것이 38선이었고 3년간의 한국전쟁 겪고 나서의 6.25 전쟁의 휴전선이 이 선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한국전쟁이 끝나고 이 한국전쟁 이후로 사실은 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공산화가 엄청나게 진전이 되었죠. 베트남도 공산화되고 1945년에, 75년에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 70년대만 하더라도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990년에 냉전이 해체되고 완전히 공산주의가 해체돼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세계 패권이 만들어지고 냉전이 종식되는 것이 우리가 1990년 이후에 그런 세계죠. 자, 이렇게 해서 세상은 끝났다. 역사는 끝났다라는 그런 학자들이 있었는데 역사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러시아는 망했지만 소련은 망했지만 이제는 중국이 올라와요. 그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는데 이제 탈냉전 시대가 오는데 그것이 신냉전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신냉전이 이루어지는데 핵심은 시진핑 주석이 등장하면서 중국의 꿈을 이야기할 때부터 뭔가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하실 때 청와대 동북아 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에 14 정상회담에 수행원으로 참여해서 평양에 가서 합의문을 작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때 대통령을 수행해서 후진타오 총리 주석이죠. 후진타오 주석을 만나서 정상회담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별로 힘이 없었어요. 그때가 한 2003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한국을 아주 우대했어요. 한국의 기술, 한국의 여러 가지 발전된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바뀌느냐 하면은 2012년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는 중국이 발전했고 자신감이 있고 이제는 옛날과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때까지 중국에 많은 이런 사람들이 뭐 사업뿐만 아니고 무슨 문화 또는 어떤 기독교 같으면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2012년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 그때부터 추방이에요, 추방. 사실은 우리나라 같으면 2017년 사드 문제로 결국은 롯데 모두 다 추방되는 이런 것처럼 2012년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시진핑 주석이 중화제국의 위대한 꿈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독자적인 이런 힘을 뻗치기 시작해요. 그것이 중화제국의 부활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중국은 사실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합니다. 2012년 이후로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는데 이른바 제조업에서도 옛날에는 짝퉁 만들고 뭐 모조품 만들고 싼 제품 만들고 이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배터리, 전기차, 무인 자동차, 뭐 양자, 무슨 컴퓨터 이런 것들을 중국이 다 만들어내요. 이제 우리가 옛날에 보던 중국이 아닙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싸구려 만들고 뭐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중국의 제조업은 벌써 한국을 추월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제 일본을 추월하고 곧 독일을 추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중국은 엄청나게 경제적 발전을 하고 있다. 로봇 같은 데는 뭐 세계 최첨단을 지금 달리고 있죠. 자, 이런 부분 상태에서 중국이 나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이데올로기 순결화 운동이라는 걸 벌여요. 이른바 등소평 이후로 개혁 개방해서 수많은 것들을 다 받아들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독자적인 공산주의 정체성에 입각해서 거기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추방하고 없애고 이른바 제거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1대1로 국가 대전략이라는 걸 수립해가지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문화 또는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어요. 한편 유라시아 대륙으로 한편으로는 저 동남아를 통해서 인도양, 저 아프리카로 가는 이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중국의 인구가 15억에 가깝잖아요. 우리 한국의 인구의 30배나 돼요. 이것이 지난 30년 이상 연평균 거의 10%에 가까운 엄청난 발전을 했으니 이 어마어마한 힘, 이것들이 이제 단순하게 중국에 머물 수만은 없죠. 그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푸틴도 바뀌었어요. 201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푸틴이 좀 고분고분했어요. 이른바 서구의 질서에 순응하고 미국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푸틴이 2012년 이후로 등장하면서부터는 러시아의 정체성, 러시아의 유라시아 제국적인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부터 그때부터 이 전체적인 유라시아의 기존에 있었던 이른바 소련 제국 안에 있었던 나라들에 대한 독립한 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하고 당시에 우크라이나에서 친러 정부를 뒤엎는 그런 혁명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크림반도라는 데를 점령해버려요. 그것이 2012년 이후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중국과 러시아가 대륙 세력 두 가지 중요한 대륙 세력인데 서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동맹 관계, 일종의 준 동맹 관계를 맺어 나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한반도와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두 세력의 이른바 만나는 그 접점에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친러 세력들이 반이고 친서방 세력이 반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세력들이 친러 세력들을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러 세력들이 화가 나가지고 러시아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림반도를 점령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 이후로 지속되면서 결국 이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이 러시아와 서방 세계의 딱 중앙에 있어요. 딱 중앙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가 선택을 친서방으로 하니까 러시아가 이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친서방으로 가서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그러니까 공격해서 나오는 게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이것이 이제 바로 이 그림인데요. 우크라이나가 보면은 요 파란색은 친러시아 성향이에요. 노란색은 친서방 세력이에요. 투표를 할 때마다 이렇게 나타나. 우리나라도 보면 동서가 확 나뉘잖아요. 파란색, 빨간색 확 나누듯이 이렇게 딱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우크라이나 세력들이 친러시아 세력들을 뒤엎는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쪽에 특히 강했던 친러시아 세력이 있는 크림반도라든가 돈바스 지역이 이제 러시아에서 점령되고 지금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까지 지금 쳐들어온 그런 상태가 되었죠. 자, 이런 상태가 되면서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병합했고 이렇게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을 병합했어요. 자, 또 하나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에요. 이 하마스가 쳐들어가가지고 한 1200명 정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죠. 그리고 납치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벌써 한 1년 가까이 되죠. 이 이스라엘이 반격을 해가지고 지금 3만 명 이상이 팔레스타인이 죽었어요. 10배 이상, 10배가 뭡니까? 한 30배 이상 이 앉아 팔레스타인 사람이 죽고 이것이 점점 전쟁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하마스를 도와주는 헤즈볼라하고 지금 전쟁이 더 확장이 됐죠.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 확장했는데 결국은 이란이에요. 이란이 뒤에서 도와주는데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이란과 미국으로 전쟁이 확전될 여지가 매우 크죠. 최근에 하마스 지도자가 이란에서 죽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주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엄청난 미국과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와 연결되어 있는 게 또 러시아예요. 거기와 또 연결되어 있는 게 시리아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러시아, 이란, 하마스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이스라엘, 미국 이렇게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지금 전쟁이 중동에서 벌어지는 양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날의 시대는 국제관계는 한마디로 하면은 미중 간의 전면적인 패권 경쟁이 벌어지는 이런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대중 정책을 써요. 이것이 처음으로 시작된 게 사실은 트럼프 정부 때부터 시작됐죠. 오바마 정부까지는 느슨했어요. 트럼프 정부가 등장하면서부터 강경한 무역 정책으로부터 비롯돼서 이거 섰는데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도 약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강한 이런 정책을 쓰고요. 지금 미국의 대선이 벌어지지만 트럼프가 등장하든 해리스가 등장하든 누구든지 간에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정책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중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이 커지니까 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중국을 세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그러고 첨단 기술은 중국에 못 들어가도록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지금 진출하고 있는 아프리카라든가 남아메리카 또는 동남아시아에 중국 대신에 미국이 투자하는 미국과 일본 또는 유럽에서 투자하는 이런 각종 투자 정책을 펼치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경쟁을 벌이기 때문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진스키는 미국과 일본의 힘만으로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엄청 커지고 나니까 30년 지나니까 미국의 일본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힘을 끌어들이냐? 인도를 끌어들여요. 그리고 호주를 끌어들여요. 이렇게 4개의 힘을 끌어들여서 이 4개의 나라들이 쿼드라고 그러는데 4자로 해서 쿼드라고 하는데 이 쿼드로 결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일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문제는 인도와 호주를 끌어들여도 약해.
중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나토까지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나토. 유럽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2022년 나토 정상회의를 할 때 신전략 개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중국이에요. 중국이 구조적 위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토의 구조적 위협. 러시아가 당시에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기 때문에 러시아는 직접적 위협이고 구조적 위협은 중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토군이 점점 동아시아 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한 달 전인가요? 독일이 한국전쟁에 참전도 안 했잖아요. 한국전쟁에 참전한 16개국이 아니에요, 독일은. 그런데 지난 한 달 전에 독일군이 유엔군 사령부에 들어왔어요. 나토의 일원인 독일군이.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나토도 이제 중국에 대항하는 그런 어떤 힘으로서 동아시아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서는 중국이 유일한 경쟁자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도 우리를 가만히 있지 않는다. 여기 대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국제지형의 급격한 변화, 중국을 협박하고 억제하고 봉쇄하는 최대한 압박하는 외부의 시대에 맞서서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확고한 전략적 기회를 유지한다. 강압적인 힘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투지와 결의를 보이겠다. 이게 중국은 또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오랫동안 한 30년 동안 2050년까지는 미중 패권 경쟁이 팽팽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동북아에서는 어떤 정세가 나타나느냐, 상황이 나타나느냐, 미일한과 중러조, 조선, 이 삼각 대립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태의 그림이죠. 자, 세 군데에서 충돌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반도, 대만 해협, 그리고 남중국 해쪽인데, 일단 남중국 쪽에서 보면은 사실은 남중국 쪽에서 지금 벌써 오래전부터 중국이 확장하면서 대립이 벌어졌죠. 그런데 오늘날 최근의 상황을 제가 체크해 보니까 남중국해는 벌써 다 중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중국해 여기에 수많은 섬들이 있는데 이 섬들을 벌써 중국이 딱 점유해가지고 영유 만들어가지고 공군기지 만들고 해군기지 만들고 지금 필리핀 몇 군데에서 이렇게 막 이 저항을 하지만 힘을 못 써요. 벌써 남중국해는 거의 중국에 들어갔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벌어지는 게 대만 해협 쪽에서 벌어져요. 대만 해협.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니까 여기서 러시아가 승리하면은 다음번은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갈 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만이 지금 민진당 정부가 들어서서 결국은 독립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한반도도 긴장이 고조될 여지는 매우 높지만 대만 해협이 아주 심각하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대만이 이렇게 위태롭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대만이 아주 위태로워졌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만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대만과 중국이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면은 1차적으로는 대만과 중국의 전쟁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대만이 게임이 안 되겠죠. 중국 게임이 안 돼요. 그러면 2차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미군이 등장할 거예요. 제7함대가 등장할 것이고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에 있는 주일 미군이 등장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필요하면 자위대도 결합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끝날 거냐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은 가만히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중국과 대만의 중국의 대만 친구, 한국의 입장이 뭐냐라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우리가 심각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대만 전선으로 움직인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이게 한국 정부로서 심각한 어려운 점이에요. 사실은 이런 문제를 지금부터 20년 전부터 우리가 고민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부터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 가지고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한반도의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시에 동북아 유사시에 어떻게 가는 걸 허용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였어요. 앞으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점점 심해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주한미군이 만에 빠져서 중국 쪽으로, 대만 쪽으로 중국과 싸운다면은 북한이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게 또.
옛날에 베트남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견됐잖아요. 그것을 북한이 견제한다고 천리로 온 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울진 삼척 무슨 공비들 이것들 또 뭐 청와대 무슨 김신조 일당들이 수백 명, 100여 명이 쳐들어온 게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것이 한반도에 새로운 불똥을 튀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여전히 한반도예요. 한반도 서해 휴전선 여전히 이것이 긴장 상태에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마지막에 가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오래된 이야기죠.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북미 정상회담도 일어났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 기대를 했어요. 뭔가 새롭게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남북관계가 개선돼서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뭔가 이 김정은도 이제 정책을 좀 바꿨나? 기존의 중국 일변도 정책에서 이제 미국, 한국과 관계를 개선한 쪽으로 정책을 바꾸었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고 막 이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하고 이럴 때 가장 여기에 대해서 놀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가장 경각심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시진핑이에요, 시진핑. 중국의 시진핑.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이 부랴부랴 김정은하고 이 북중 정상회담을 5차례나 개최했어요. 그 중에 한 번은 처음에는 저 대련인가 거기서 했고, 그러고는 북경에서 했는데, 북경의 자금성을 다 비웠어요. 김정은을 위해서. 다 비우고 그 안에서 차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정상회담을 했어요. 보통 중국은 자금성을 비워서 정상회담을 할 때는 미국 대통령 정도가 와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저 동쪽에 조그마한 나라가 잘 살지도 못하는 김정은이를 초청을 해가지고 자금성을 배워서 정상회담을 해요. 그건 뭐냐면 중국에 있어서는 그만큼 북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북한이 미국 쪽으로 남한 쪽으로 갈까봐 잡아당긴 거예요. 그것이 2018년, 2019년 김정은이 4차례 방중하고 시진핑이 2019년에 6월 달에 이제는 거의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의 국가주석 총서기가 평양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른바 미국 남쪽으로 가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 김정은을 싹 잡아당겨서 중국 쪽으로 확 잡아당겼어요. 그래서 북중 관계를 새롭게 만들었다 그래요. 중북 관계를. 그래서 김정은이 그렇게 얘기해요. 북중 친선을 대를 이어가는 것이 숭고한 의무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북한과 중국은 함께 간다 이렇게. 시진핑도 마찬가지. 전통적인 북중 친선은 피로서 맺어진 친선으로 유일무이하고 운명 공동체고 정세에 상관없이 발전시킨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혈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북중 관계를 혈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북한과 중국을 싹 이렇게 결속시키는 이 작업을 시진핑이 했죠. 그리고 오히려 김정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 남한 미끼를 던져가지고 중국을 딱 잡아당긴 거예요. 그동안 중국과 관계가 아주 안 좋았거든요, 북한이. 중국이 보면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을 했어요. 안보리 제재하는데 동참을 하고 강하게 압박하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미국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딱 미끼로 떼어가지고 싹 잡아당긴 거죠. 이게 한편으로는 김정은이가 지난 몇 년 동안 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이가 중국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러시아도 잡아당겨야 되겠다. 러시아 잡아당기는 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지고 러시아가 세계적으로 고립이 되었어요. 세계적으로 유엔에서 고립되고 완전히 침략자로 낙인 찍혔는데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러시아 잘했다, 박수, 푸틴 만세 한 사람이 김정은이에요, 북한.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얼마나 좋겠어요? 푸틴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유엔 총회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서 조선이 반대, 이 반대한 나라는 5개 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나라 제대로 된 나라들이 다 아니에요. 벨라루스는 거의 속국이고 저 뭐 어디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 근데 북한이 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도네츠크, 루간스크 점령했던 땅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도 북한이 찬성하고 시리아. 그리고 그러면서 러시아와 조선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작년에 올해 또 6월 달에 개최해가지고 이제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는 관계를 맺고 그 중에서 내용 중에는 뭐냐면은 만일 누가 북한을 쳐들어간다면은 러시아가 참전해서 싸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북한이 또 러시아를 싹 잡아당겼어요. 이것이 지난 한편으로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 요 세 나라가 관계가 강해지는 것처럼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관계가 강해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냉전 시대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른바 자유블록과 공산블록이 이렇게 뭉쳐져 있던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이후로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더욱더 발전을 하고요. 그리고 한미일 관계도 발전하는 양상이 계속 나타나요. 이거는 뭐 사실은 현재 윤석열 정부만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되는 건데, 왜냐하면은 이 한미동맹이라는 게 단순히 군사동맹이 아니에요. 경제동맹이고, 경제동맹의 시작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죠. 한미 FTA로.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경제동맹이 아니고 기술동맹까지 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술동맹이 돼야 미국의 고도한 기술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민주당 정부가 됐든 국힘 정부가 됐든 한미 관계를 발전시켜요. 그래서 그런 역사 속에서 한미 동맹은 점점 발전되어 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게 더욱더 심화된 상태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한미 동맹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한미일 관계가 질적으로 이제 발전되고 있죠. 한미일 관계가 이제 군사적인 협력까지도 하는 질적인 관계, 그 대북 무력에 대해서 확장 억제라는 정책을 펴는데, 이것은 한미 동맹의 힘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일본의 힘까지 결합시켜서 한미일 힘으로 억제를 한다라는 그런 정책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토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과 일본의 정책, 이 글로벌 동아시아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에 함께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권위주의 정부에 대항해서, 국가에 대항해서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민주주의 정상회담인데, 이것이 2021년에 1차 회의를 했는데,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3차 회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해서 개최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념적 대립에 선봉에 서겠다, 선봉에 서겠다, 이런 상태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오늘날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냉전 시대가 끝나고 탈냉전 시대가 왔는데, 탈냉전 시대도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2017년까지 탈냉전 시대 끝나고 그 이후로는 새로운 시대다, 신냉전 시대라고 봐요. 단순하게 미국과 중국이 옛날에 80년대 말 90년대 초 미국과 일본이 경제적 패권 경쟁을 벌이던 것처럼 그런 체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데올로기가 결합되어 있어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냉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신냉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패권 경쟁이 아니고 이데올로기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신냉전 시기인데 30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북관계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1945년부터 80년대 말까지는 북한이 앞서 있었어요. 북한이 특별히 무력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 앞서 있었는데 80년대 들면서부터 남북관계가 바뀌었어요. 이제 90년대 되면서는 남한이 북한을 압도해서 힘으로. 그런데 2017년 11월 29일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이후로는 남북관계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남한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압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핵무기라는 전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재래식 무기를 아무리 강하게 해도 군사력에서는 북한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북한은 자기들이 전략 핵무기를 갖고 있어서 우세하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남북관계가 바뀐 저는 하나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이 이제 핵미사일 무장국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했고요. 북한의 김정은은 핵 전략을 수립을 했죠. 근데 이것을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가진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를 했어요. 법률도 있고 헌법에도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화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존재하는 한, 핵이 지구상에 있는 한, 핵 보유국의 현 지위를 결코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동안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다.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을 거다.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거나 또는 한국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거나 뭐 그 제재를 해제하면은 핵무기를 포기할 거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제가 김정은이라도 그럴 것 같은데 김정은은 이것을 헌법에 명시했어요.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는 한은.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내용이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핵 무기의 존재 목적이 북한을 방어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런데 이렇게 나왔어요.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정, 인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제도 혁명의 전침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한다. 이렇게. 여기서 딱 나오는 게 하나, 영토 완정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통일하려고 하나? 적화 통일하려고 하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김일성이가 6.25 전쟁이 일어날 때 국토 안정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6.25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영토 안정이라는 말을 핵무기를 가지고 이른바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북한은 자기의 영토를 북한 한반도 전체라고 보지 않아요. 북한을 자기의 영토라고 봐요. 자기의 영토를 완정한다는 것은 영토를 지킨다는 말이라고 저는 봐요. 전체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침략해서 무력 통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과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군사적으로 그동안은 남한이 압도했는데 이제는 북한이 군사적으로 우위했을 거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술 핵무기, 그러니까 전략 핵무기 같으면 도시와 한 지역 전체를 없애는 건데 전술 핵무기 그게 아니에요. 한 부대를 없애는 뭐 어떻게 한 몇만 명 정도를 죽이는 이런 정도의 전술 핵무기는 점점 더 개발해서 앞으로 한국의 재래식 핵무기에 대한 대응으로 설 거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휴전선에 배치된 부대에 전술 핵무기, 핵배낭을 지급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죠. 자, 이렇게 되면서 남북관계는 전면적으로 2020년에 이제 파탄이 나고 단절이 되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북한은 두 개의 국가 전략을 수립을 해요.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걸쳐서 결국은 두 개의 국가가 있다. 한반도에는. 제가 나름대로는 이 분야의 전문가라서 제가 좀 논문도 하나 썼는데요. 사실은 1948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로 두 개의 국가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되게 좀 유연한 입장을 가졌어요. 근데 그것을 강경하게 반대한 게 북한이었어요. 강경하게 반대했어요. 그런데 지난 12월, 올해 1월 달에서 완전히 바뀐 정책을 내놨어요. 그 이유가 김정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째가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버젓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딱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헌법 규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허용할 수 없고 지금 우리는 독자적인 국가라는 것을 선언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또 헌법 4조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기초는 추호도 변함없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헌법 4조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통일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다. 사실은 이것이 현실이기는 해요.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사실은 교전 중에 있어요. 교전 중에서 전투가 중지된 상태죠. 정전 상태죠. 휴전 상태죠. 사실은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북한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최고인민회의에서 올해 1월 달에 조선헌법에 주권 행사 영역을 명시하고 전쟁 발생 시 목적을 명기하고 한국을 만일 전쟁이 발생하면은 자기들은
쳐들어가 가지고 남한 땅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편입시키겠다고 그래요. 편입시키겠다. 그리고 통일 및 동족 관련 표현을 삭제하는 등 대남 통일 정책을 반영할 걸 제안했고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이거 없애라. 제가 2007년 10월 2일 날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38 휴전선을 거쳐서 개성을 거쳐서 평양에 딱 도착하는데 제일 앞에 나타난 게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이었어요. 근데 그걸 지금 다 없앴어요. 다 없앴어. 그 인공위성으로 보면 다 없어졌어요. 그걸 없애고 통일 관련 각종 상징물 다 철거하고 경의선 북측 구간 회복 불가능한 수도로 끊어놓아. 저도 이것도 탔거든요. 2007년 5월 달에 제가 이거 타고 저 임진각에서 개성까지 갔다 왔어요. 이거 다 없애라. 지금 다 끊고 있다는.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다 지뢰를 매설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벽을 쌓고 있고. 자,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북방 한계선. 이제 북한은 그동안은 남방 한계선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북한 이른바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남방 한계선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걸 명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설정한 이른바 북방 한계선이 아니고 그리고 북한이 평소에 주장하던 북방에서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갔던 그 선도 아니고 아마 북방 한계선보다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그 선 같아요. 아직 그걸 밝히진 않았는데 그것으로 해서 명백한 선을 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0.001mm만 쳐들어와도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직 근데 그 선이 명확하게 공표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 30년간 NLL상에 이 북방 한계선에서 많은 서해 해전이 발생했잖아요. 연평해전이니 해전이 발생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김정은은 그렇다면 어떤 외교 전략을 쓰느냐? 지금 사실은 지난 20년의 역사에서 보면은 북한으로서는 가장 좋은 국제관계가 형성되었어요.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신냉전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나라들과 이렇게 힘을 합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으로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전체적으로는 핵 보유를 전제한 관계 개선, 비핵화를 전제한 관계 개선이 아니고 핵 보유를 전제한 관계 개선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미국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북한의 핵을 현재 상태로 동결시킨 상태 또는 감축하는 상태에서 뭔가 협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이야기가 트럼프 쪽에서도 해리스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5가지의 쟁점이 있어요. 첫째는 국가성 인정 문제. 한국과 조선의 국가성 인정 문제, 헌법과 관련되어 있죠. 체제 문제가 있죠. 두 번째, 정전 문제가 있고, 동북아 국제관계가 있고, 군사적 대결이고 핵 문제. 이것을 간단하게 제가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과 조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삼국 국가성 인정 문제. 그동안은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반도에는 하나의 국가만 존재해.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저 북한은 뭐냐? 국가를 참칭하는 반국가 단체예요. 반국가 단체. 괴뢰 집단. 북한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 있어. 남한은 뭐냐? 괴뢰, 괴뢰. 그 남조선 괴뢰, 남조선 괴뢰, 남조선 괴뢰. 그런 상태가 지난 70년간의 한 국가만 있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들. 근데 지금은 이제 북한은 2개의 국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사실 이때부터 이것을 이제 국가의 기초로 볼 거냐 아니면은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을 볼 거냐 이게 가지고 지금 엄청난 논쟁이 붙어 있는데요. 하여튼 이때 일단 씨앗은 뿌려졌죠. 씨앗은 뿌려지고 헌법도 그때 만들어지고 결국은 48년에 8월 15일과 9월 9일 2개의 국가가 수립이 되었어요. 이것이 2개의 정부가 수립됐다고 하든 국가가 수립됐다고 하든 하여튼 국가의 체계를 갖추었죠. 이런 상태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것이 1991년에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보면은 최초로 대한민국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달아서 직책을 달아서 서명한 게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부터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정부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공식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남북 정상회담 때는 양국가의 원수가, 국가 원수가 국가의 명칭을 써서 서명을 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두 개의 국가가 나오는데, 뭐 이것은, 그래서 보면은 국가와 국가 관계 아니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국가와 국가 간의 특수관계라고 보는 게 저는 오늘날의 남북관계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만일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정체성을 부정하고 결국은 적대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돼서 평화가 찾아오기 힘들다라는 거죠. 사실은 남과 북의 관계에서 가장 좀 대비되는 것이 독일이에요. 남과 북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난 남북 기본 합의서를 할 때도 그렇고 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가 아닌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북관계 발전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독일은 달랐어요. 1972년에 독일 기본조약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독일 동독과 서독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했어요. 10개의 조항이 되어 있는데 10개의 조항은 모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조는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공화국은 대등한 권리에 기초해서 정상적인 설령 관계를 발전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독일 연방공화국이 동독이 아닙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은 서독이고요. 독일 민주공화국이 동독이에요. 독일 민주공화국이 동독입니다. 그러고 나서 2조도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공화국, 3조도 독일 민주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 4조도, 5조도, 저기 보면은 9조도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공화국. 그래서 독일은 1972년부터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관계를 설린 우호의 관계로, 평화적인 관계로 만들어서 그로부터 20년 만에 통일을 했어요. 20년 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영구분단된다고 그랬거든요. 독일은 영구분단되고 독일보다도 우리 한반도가 더 빨리 통일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서로를 국가로 인정한 독일은 빨리 20년 만에 통일했고 서로를 국가성을 부인하고 자기만 국가라고 그러면서 국가가 아닌 관계라고 그랬던 이 한반도는 그로부터 50년이 지나도 통일을 못하고 있는, 7.4 공동성명을 한 지 50년이 지나도 아직 통일도 못하고 있는, 평화적 관계도 못 만드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현실을 인정하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저는 핵심은 그러고 봐요. 이제 지금 남북관계는 유엔에 가입한 나라잖아요. 유엔 국가로서, 유엔에 가입한 국가로서 현실을 인정하는 남북관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체제 문제가 있어요. 북한하고 남한은 체제가 완전히 달라요. 한편으로는 자유주의 체제와 하나는 공산주의 체제죠. 그런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나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개방이 많이 된 나라가 드물 거예요. 이렇게 많이 FTA를 체결하고 있는 나라도 드물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개방되어 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룬 나라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가 북한이에요. 가장 폐쇄된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자폐형 국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폐쇄된 국가이다. 3대 세습을 하는 그 유일한 나라, 세계에서. 왕조 국가 아닌 나라에서 3대 세습하는 그 유일한 나라죠. 자, 이런 상태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를 1991년에 노태우 정부 때 체결했는데 1조가 뭐냐 하면은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1조예요. 남북 기본 합의서 1조.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전혀 다른 체제인데, 남과 북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혀 다른 체제인데 우리 노태우 정부 때 남과 북이 합의를 했어요. 서로의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북한이 우리 한국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겠죠. 동시에 한국도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저는 이것이 남북관계를 푸는 두 번째 고리다라고 봐요. 첫 번째 고리는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고리는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남북 기본 합의서 1조에 있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속에서 볼 때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더라도 그러지 않으면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북한은
이전과는 또 다른 세계로 가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사실은 탈냉전 시기에는 공산주의를 뭐 전 세계에서 아무 나라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중국이 점점 공산주의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북한이 조금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자기들의 당규에 공산주의가 들어왔어요. 새롭게. 없앴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지금 다시 중요한 이념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전 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선언하고 전시처럼 국가를 통제하겠다고 그러고 당규에서 공산주의를 강조해요. 그리고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만들고 청년 교양보장법을 제정하고 평양 문화의 보호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른바 그동안 북한에 들어온 한류들을 다 청소하는 작업을 하고 청소하는 작업. 북한 사람들에게 들어왔던 한류의 영향, 호칭에서부터 그것이 바로 평양 문화보호법이에요. 무슨 오빠니 뭐니 이런 말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 교양보장법. 이게 뭐 청년들이 다 막 한국 드라마, TV 보고 막 이 생각에 박혀. 이것을 청년 교양을 새롭게 세뇌시켜야 된다.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그래서 뭐냐면은 USB 갖고 다니거나 뭐 CD 갖고 다니면 다 감옥에 잡고 또 처형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은 훨씬 더 이전보다는 경직된 체제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2007년 10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무슨 선물을 주셨는지 알아요? 선물. 원래 정상회담은 선물을 주고받는데 무슨 선물을 주신지 알아요? 대장금 CD 전집을 줬어요. 대장금 CD. 오리지널 버전.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한국 드라마 좋아한다고 하시니 대장금 오리지널 CD 전집입니다. 보시라고. 그때만 하더라도 김정일이가 그래도 이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가수 노래 듣고 했잖아요. 지금 북한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이게 현실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북한의 체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참으로 어려워요. 어려운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뭔가가 합의가 없으면 한 발 앞으로 나가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대북 전단지 문제가 거기에 결부되어 있어요. 대북 전단지는 북한 체제 부정하는 거거든요. 뒤엎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북한도 막 이상한 걸 보냈어요. 우리 집 앞에도 떨어졌던데, 저는 저기 삼송에 사는데, 이렇게 마분지 같은 거 넣어가지고 보내고 있죠. 이것이 까딱하면 전쟁으로 전투로, 충돌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자, 세 번째, 정전체제와 평화체제. 자,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정상회담에서 계속적으로 논의됐어요. 종전선언이라는 문제도 나왔고 한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북한과 일본, 미국과의 국교 수립 문제가 있어요. 7.4 공동성명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서로 유엔에 가입하자라고 이야기했고 서로 한편으로는 국가의 서로 완전 외교관계를, 국제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엔 동시가입하고 근데 이때 유엔 동시가입할 때 교차 승인 문제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 국교를 수립하고 북한은 일본,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국교를 수립했어요. 소련하고. 그런데 북한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국교를 수립하려고 하는데 한국 정부가 조금 처음에는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바꿔버렸어요, 입장을. 방해하는 쪽으로 갔어요.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북한을 고립시켜서 이참에 통일해 버리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도하게. 오히려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미국, 일본하고 국교를 수립했더라면 북한이 극단적으로 안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거나 하는 극단적으로 안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북한은 이때부터 끊임없이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려고 하고 일본과 국교를 수립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은 클린턴 대통령 시기에도 조명록이라는 특사가 워싱턴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이번에 트럼프 만나서도 국교 수립이라는 게 제1의 주제였잖아요. 그리고 고이즈미 수상 때 지금부터 20년 전에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을 2차례 해서 국교 수립하자고 또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로 결국은 다 막혔는데 저는 이것이 한반도를 평화를 만드는 방법이다. 자, 쟁점 다섯 번째는 적대적 군사관계를 뭔가 바꿔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는 우리 한국은 또는 한미동맹은 북한의 핵을 군사적으로 억제해야 된다고 그래요. 억제하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강력한 힘이. 저는 그렇게 되면 점점 적대적 관계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북한은 핵강국으로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데 남북은 지금 대대적인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엄청난 지금 군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북한은 엄청난 핵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핵무기를. 그리고 미사일을, 잠수함을 만들고 있죠. 한국은 세계 6위의 군사력, 방사수출 5위. 지금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뭐 세계 5위, 6위라고 지금 그럴 정도가 됐으니까요. 5년 만에 한미일 연합 해군 훈련을 시작했고요.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더욱더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을지 자유방패훈련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고 선제타격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요. 주정론도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북한도 가만히 있잖아요. 북한도 처음에는 좀 조용했어요. 2021년만 하더라도 2021년 문재인 정부였는데 김정은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021년만 해도 되게 좀 부드럽죠. 전쟁 그 자체가 주적이고 남조선이나 미국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조선 당국과 전반적인 남조선 사회의 대조선 관점이, 그리고 북한 관점이 남조선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는 낡고 뒤떨어진 근심 고민과 몽상적인 삶을 벗어놓고 과도한 위기의식과 피해에서 헤어나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남한이 너무 억제한다고 자꾸 피해, 과도하다. 이렇게 좀 부드러웠잖아요. 그런데 2022년 7월 달 되고 나서부터는 정부가 바뀌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확 바뀌었어요. 주정론 나오고 막 그 이후로 주정론 나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남조선은 결단코 우리에 비해서 군사적 열세를 숙명적으로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김여정은 2022년 8월 11일에 이렇게 저 남쪽의 혐오스러운 것들이 동족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자멸 행위는 없다. 남조선 괴뢰들이야말로 우리의 불변의 주적이다. 딱 1년 만에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과 북의 관계라는 것은 상호적이에요. 상호적이라서 여기서 치면 저기서도 치고 여기서 치면 또 저기서 치고 상호 에스컬레이션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남과 북은 불변의 적이 됐어요. 적지 않은 서로 교종국 관계가 되었죠. 지금 북한의 핵을 어떻게 할 거냐? 심각한 문제예요. 옛날처럼 비핵화 노선을 계속 가도 되느냐? 비핵화를 못 시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나는 지금 엄청난 재래식 무기를 발전시키고 삼축체계라고 그러죠. 미사일 같은 거. 그리고 핵우산, 미국의 핵우산에 계속 의존하면서 또 한편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방법.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고민이죠.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평화 없이 통일 없다. 저는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평화 없이도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평화가 먼저 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통일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 다 전쟁을 준비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것만으로는 평화가 오지 않는다.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평화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는 뭐냐? 평화는 각자 자유롭게 어울리는 것이다. 남과 북이 서로 체제가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뭔가 이념이 달라도 각자 자유롭게 어울리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평화다. 이게 어려워요. 아주 어렵지만 이 어려운 길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은 뭐냐? 각자 자유롭게 어울려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각자 자유롭게 어울려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각자 자유롭게 어울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가 된다고 막 꽉 덮치고 이러면 안 되죠. 그건 통일이 아니에요. 그건 무력이고, 그건 점령이고, 그건 침략이지. 그건 통일이 아니에요. 각자 자유롭게 어울려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평화 통일이다. 각자를 인정하고, 자유롭게 교류하고, 그리고 어울려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다른.
전쟁의 진원지였던 한반도가 평화의 발원지가 되는 그런 꿈, 새우가 돌고래가 되는 그런 꿈. 지금 벌써 우리는 돌고래처럼 됐어요. 이제 통일 코리아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거열, 사방에서 찢어지는, 4대 세력에 찢어지는 거열에서 사두마차에 올라타는 그런 비전. 그리고 모든 7,500만, 8천만 우리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이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가는 나라. 자유롭고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 거의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통일의 나라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은 외교 전략으로 보면은 그동안 70년 동안에 해양 국가에 기초한 외교 전략을 폈어요. 이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뭐 갑자기 중국 쪽으로 가고 러시아 쪽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해양 국가에 기초한 확대 전략을 저는 펼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 한국과 일본과의 이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중국, 러시아와도 관계를 개선하는, 특별히 그동안 이게 핵심인데, 지난 100년간 적이 두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는 적이. 하나는 일본이고 하나는 북한이에요. 이 적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저는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딱 두 개로 나눠졌어.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본이 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친일파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친북파라고 그래요. 저는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한편으로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다른 한편은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돼요. 남북 관계를 개선한 힘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한 힘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이런 선순환을 만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균형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 정치권이라든가 사람들은 딱 나눠져 있어요. 하나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중국 저 무시무시하게 큰 힘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하고 관계를 잘 풀어야 돼요. 근데 중국 쪽으로 또 너무 들어가면 위험해요. 너무 들어가는 순간 흡수돼 버려요. 그것이 우리 역사가 증명을 해요. 중국 옆에 있었던 나라는 다 흡수됐어. 한반도 빼고는 다 흡수됐어. 가다가는 중국 먹으러 갔다가 다 잡혀요. 다 오히려 삼켜져요. 중국은 조심하되 적대시하거나 해서는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 여기 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는 글로벌한 외교 전략을 펴야 돼요. 옛날처럼 뭐 주변국만이 아니라 인도 14억, 15억, 유럽, 동남아, 그리고 영연방 국가들, 이런 나라들을 우리 외교 대상으로 삼아서 나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내적인 통합의 힘이라고 봐요. 지금 뭐 여러분 정치 뉴스 보면 정신없을 거예요. 너무 정신이 없어 싸워. 이래서는 남북관계든 통일이든 평화든 불가능해요. 스위스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오스트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국민 통합의 힘을 만들어내야 돼요. 스위스는 보면은 그 좁은 나라에 인구가 1,000만밖에 안 되는데 언어를 4개나 써요. 4개나. 그런데도 민주적으로 통합해서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평화로운 나라. 왜냐하면 국민을 통합시키는 정치 메커니즘과 사회의식이 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2개로 쫙 나눠졌다가 4개로 나눠졌다가 10년 만에 통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통합을 시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국민이 통합을 했기 때문에 10년 만에 평화적으로 통일을 했어요. 독일이 저렇게 우리나라보다도 더 빨리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통합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삼인당, 기민당, 보수, 진보가 바뀌더라도 일관된 대동독 정책, 대외교 정책을 폈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어요. 저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우리가 너무 보수, 진보로 나눠 싸워서는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이 통합의 힘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일본을 친구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북한도 친구로 만들어야 돼. 한편으로는 지금 대중 혐오감이 엄청나잖아요. 중국도 친구로 만들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친구로 만들고 미국과는 더욱더 가까운 관계가 돼야 되겠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넬슨 만델라예요. 넬슨 만델라 아주 탁월한 정치도자고 노벨상을 받았죠. 이분을 다루는 영화가 인빅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시간 나면 꼭 한번 보세요. 아주 잘 만든 영화예요. 인빅터스.
흑인과 백인의 그 엄청난 적대적 대립 속에서 어떻게 통합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만들었는지를 이 영화가 보내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적다루기라는 거예요. 적다루기라는 책을 영화로 만드는 건데, 적을 존중함으로써 적을 친구로 만든다라는 핵심. 적을 존중함으로써 적을 친구로 만든다. 넬슨 만델라 흑인이 자기를 그렇게 억압하고 압박했던 백인을 존중함으로써 그 백인의 지지를 얻어내고 결국은 통합된 민주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서 지금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우리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한편으로는 존중함으로써 통합된 평화로운 그런 대한민국 통일, 이것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나아가서는 동아시아도 마찬가지.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동남아 이런 국가들,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함으로써 평화로운 동아시아 세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일단 저희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특히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예요.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지금 한 7,500만, 8,000만 가까이 되는데, 뭐 프랑스 해봤자 6천만, 영국도 6천만. 그러니까 이 독일이 통일된다는 것은 유럽에서는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된 독일이 유럽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동북아에서 보면은 코리아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중국, 러시아, 일본에 비해도 조그만 나라잖아요. 미국에 비해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조그마한 나라지만 코리아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요. 역사를 보면은 코리아를 차지하는 자가 동아시아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나라는 작지만 독일에 비하면 훨씬 비율적으로 적지만 이 코리아가 통일되고 나서 어떤 나라가 되느냐는 주변국에게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통일된 코리아가 미국에 반대하는 국가가 된다. 반미 국가가 된다. 그럼 미국이 허용하겠어요? 안 하겠죠. 일본에 반대하는 국가가 된다고 치면 일본이 허용하겠어요? 안 해요. 일본이 허용 안 하면 미국도 허용 안 해요. 그것이 법칙입니다. 일본과 미국은 항상 동북아 문제는 같이 다녀요. 같이 다녀요. 통일된 코리아가 중국에 반대하는 나라가 된다. 이른바 친미 반중 국가가 된다라면 중국이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죠. 러시아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일찍이 제가 2015년에 썼던 책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명백하게 그렇게 썼습니다. 통일된 코리아는 주변 국가들한테 반대하는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변 국가 모두와 친한 국가가 되어야 된다. 모두 친하게 지내는 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부터 사실은 그러한 스탠스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입장을 취해 가야 돼요. 그걸 또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통일을 하려면, 통일을 안 하려면 그 상관없어요. 분단돼서 이대로 살려면 그럴 필요는 없죠. 통일을 하려면 지금부터 우리는, 아까 말한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동안 70년 동안 한미동맹에 살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우리는 훼손하지 않는다. 한미동맹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할 것이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개선하고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한다. 관계도 통일되면 더욱더 우리는 다 친하게 지낼 거다.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나아가서 발전시켜 나가는,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 보수 진보의 갈등 문제는 이게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저는 첫 번째 사실은 제 책에서는 저는 그걸 써놨어요. 이 보수 진보의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대통합 정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고려 왕건이 통일할 때 했던 그런 것처럼 대통합 정부가 필요하고, 다른 나라 사례도 좀 들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이른바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연립정부. 그래서 그런지, 그로부터 한 얼마 지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자고 박근혜 대표에게 제안해서 그때 난리가 난 적이 있죠. 뜬금없이 무슨 연립정부냐. 노무현 대통령은 제 책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했거든요. 백이찬 씨가 써놨는 대로 내가 추진할 겁니다. 그랬거든요. 그런 게 거대한 역사적 비전이 있어서 앉아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결국은 정치가 문제잖아요. 정치가 갈라져서 싸우니까 끝도 없이 다니니까
저는 정치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연립 정부가 가능한, 통합 정부가 가능한 그런 식으로 좀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집권하는 데가 다 먹는 이런 대통령제를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완전히 내각제로 가기는 힘들더라도 오스트리아 대통령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뽑히더라도 총리는 국회에서 뽑고, 그리고 그 총리가 한편 다수당을 구성해서 연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연립 정부를 만들어야 이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뭐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도 좀 그러한 좀 지속적인 운동 같은 게 좀 필요하겠죠. 근데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저는 모든 게 바뀌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2년에 한 번씩 전쟁을 하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전쟁을 해가지고 갈라치니까 이것을 좀 바꾸는 방법이 좀 정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독일은 뭐 엄청난 패전국으로서 죄를 많이 지었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히 빌리 브란트 같은 수상은 주변국 피해를 준 특히 폴란드에 가서 이제 꿇어서 이제 사죄도 하고, 그 이후로 뭐 또 독일이 여러 차례 주변에 대해서 이제 보상 형태로 여러 가지 원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죠. 여기서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역사에 대한 해석 문제도 좀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독일 나치가 주변국에 또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것처럼 일본 제국 주의가 그렇게까지 학살을 했느냐. 물론 중국 난징 대학살 같은 거는 또 다른 문제로 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 이 문제로 뭐가 풀리고 무엇이 남아있는가 이런 데 대한 해석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완전 인권 문제라든가 뭐 위안부 문제가 더 남아있다고 보고, 일본은 그것마저도 다 벌써 풀렸다. 그것도 다 끝냈다고 했는데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자기들은 또 뭐 무라야마 다음하니 뭐니 하면서 계속적으로 사죄를 표했는데 왜 자꾸 사죄를 계속하라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흡족하지 않아. 우리 마음에 차지 않아. 우리 마음에 찰 때까지, 피해자가 찰 때까지, 피해자가 검문할 때까지 용서를 빌어야지.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서로 간에 이제 차이가 그 같아요. 우리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특히 한국과 일본은 워낙 역사적으로 동등하게 살아왔던 관계였는데, 지난 100년 전에 너무 일본이 갑자기 커져고 너무 우리 한국을 억압해버리는 바람에 여기서 생기는 우리의 이 감정이라는 게 아주 적대적인 그런 상태가 됐죠. 그래서요, 저는 뭐 사실은 역대 정부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마무리를 못 짓는데 오늘날 여러 가지 역사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보수 정부가, 보수와 진보가 좀 동수의 어떤 대표단을 만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 20-30명 정도 되는 대표단을 만들어서 보수 진보가 합의된 한일 문제 해법 안 이런 걸 냈으면 좋겠어.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시켜. 법으로 만들어버려. 그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앞으로 정부가, 대통령이 누가 돼도 안전 못 걸게 만들고. 마찬가지로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북관계도 자꾸 바뀌잖아요. 진보정부가 이런 바 등장하면 뭐 부쉈다 그러고, 이 보수정부들은 다 그냥 적대적으로 가버리고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지금 있지만.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만드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게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보수와 진보가 합의한 이른바 기본 어떤 방향 같은 걸 하나 정해놓고, 그렇게 해서 조금 합의를 이끌어내면은 저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엉뚱한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일본이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흔들려서 우리 내부가 분열돼 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 내부는 우리가 정한 원칙으로 지속적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뒤에서 보실 때 제 얼굴은 웃는 것 같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가 있습니다. 제가 2015년이었어요. 2015년에 그때가 우리가 이른바 광복 또 분단
60주년이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환갑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2015년을 중시했어요. 근데 저는 2015년 그때 8월달 그때가 아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2015년 그때 2월달인가 개성공단이 폐쇄됐거든요. 사실은 개성공단이라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특히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엄청나게 활성화돼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통일의 마중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거기에 가보기도 하고 거기서 일하는 북한 사람들 보면은 뭐 하여튼 다 열심히 하고 또 거기서 상당한 정도의 또 유익을 얻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걸 보면서 아주 이게 참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20살 때 통일을 위해서 살겠다고 제가 맹세를 했거든요. 하늘에 대고. 그리고 정상회담까지 참여해서 정상회담 합의문까지 만드는 역할을 했는데 이 모든 성과가 2015년에 딱 끝나는 걸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그 옛날 어릴 때 부르던 노래였는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외로운 길 나그네 길 눈보라가 친다 비바람이 분다 이런 노래가 있는데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가도 가도 이 통일의 길 평화의 길이 끝이 없어요. 근데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이별의 종착역이란 분단의 종착 그게 이제 개성공단 폐쇄. 그래서 저는 그때 아주 보면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힘들었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크리스찬이라서 하늘에 물어보기도 하고 답도 없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벌써 한 10년 또 흘렀잖아요. 더 심해졌잖아요.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극단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두 국가론이거든요. 교전하는 두 국가. 이게 극단이잖아요. 지금 남북관이 극단인데 사실은 절망의 절망을 거듭하다가 오히려 두 국가론에서 새로운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두 국가론이 이른바 바닥을 치는 것일 수가 있다. 두 국가론은 오히려 현실을 눈뜨게 할 수가 있다. 지난 70년간 우리는 현실에 눈 감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생각했거든. 자기 좋은 대로만. 그 자기만의 유일한 국가라고 그러고 상대방 인정하지 않고. 저는 이것을 바닥을 치고 현실을 깨닫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부터 좀 새로운 극단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한번 가져볼 이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고를 바꿔야 돼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전과는 다른 사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